오늘은 로봇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보다는 최근에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DARPA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로봇들이 공장에서만 있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 로봇들이 출현하고 요즘 많이 얘기되는 드론이라든가 있는 로봇 등등들 이런 것들이 시용화되는 과정에 그다음에 우리 안내 로봇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실용성을 검증하는 하나의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진행됐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ARPA라는 곳은 미국에서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는 곳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등국방연구계획국 정도 되는 아마 곳입니다. 그게 이제 그 1957년도에 그 당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1호의 그 발사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도 고등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DARPA에서 했던 일들은 주로 그 현재 기술로 불가능한 도전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처음에 연구는 이제 이름 세턴 로켓을 통해서 우주를 정복한다든가 또 잘 아시는 GPS 시스템도 개발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는 인터넷도 알파넷이라고 거기서 먼저 시작했었고 스텔스기라든가 우리가 아는 거의 첨단 장치들은 거의 60년대, 70년대 연구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랜드 챌린지라는 걸 통해서 우리 데이슨 교수님 거기서 열심히 활약하셨는데 자율주행 차에 대한 또 그 챌린지를 통해서 한 2, 3년 전에 그걸 아마 초기 이니시에이트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던 중에 최근에 2011년에 일본 그 후쿠시마에서 그 지역에서 동일본에서 큰 해일이 나면서 거기에 있던 큰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던 많은 군사용 로봇, 지뢰제거 로봇이라든가 혹은 일본에서 쓰이는 재난 로봇들을 투입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로봇들이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턱에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층계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억지로 겨우 집어넣었더니 그다음에 전파가 끊기면서 고립돼서 절대로 작동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DARPA에서 이것은 한번 우리가 로봇을 통해서 풀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로봇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환경에 들어와서 첫째,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운전을 손으로 돌려서 운전을 해서 몰고 목적지에 가서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는 차에서 스스로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차에서 내린 후에는 걸어가서 여기에 있는 그 울퉁불퉁한 길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벽돌 이런 걸 넘거나 치우면서 가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니까 가파른 층계가 있거나 사다리가 있을 때 그걸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공구를 잡아서 필요하면 벽에 구멍도 뚫고 그리고 여기 이제 큰 김이 막 가스가 새는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를 닫거나 열거나 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혀 예측 못한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복잡한 문제를 이 8개의 문제로 브레이크다운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여기 하나 또 조건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이 로봇이 그 실제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전파가 두절되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와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여기서는 전파가 끊기는데 평균 1분에 한 번씩 반짝반짝하고 전파가 통한다. 1분에 한 번 정도. 그때만 잠깐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고 평소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9.6킬로비트 굉장히 작은 겁니다. 우리가 쓰는 요새 기가바이트 100메가 하지만 그거에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진 한 장을 1초에 받는다면 여기서 받으려고 그러면 10,000초 1시간을 걸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느린 커뮤니케이션 정도로 제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로봇가 서바이브 할까 이런 문제를 낸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처음에 2012년도 초에 발표됐을 때 과연 로봇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바이브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DARPA에서 어떤 당근을 던졌어요. 당근을 던졌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예산으로 DARPA에서 얼마를 책정했냐면 80 밀리언 US 달러스.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충 한 800억에서 900억, 요새 달러랑 900억 원 정도 되는 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먼저 이것을 잘 풀 수 있겠다 생각하는 이런 연구 집단들을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군데를 제안서를 받아서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7개를 선택해서 선택된 곳에는 팀당 300만 달러, 이제 큰 돈이죠. 3 밀리언이니까 요새 돈으로 아마 한 3, 4억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걸 팀당 지원을 했고, 또 그와 평행으로 해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로봇가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제 동영상 준비할 거 잘못했는데 최근에 킬러 로봇이라고 막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숲속을 다니는 로봇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로봇이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그 아틀라스 로봇을 11대를 DARPA에서 구매를 해서 그 11대를 조종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팀을 또 11개 팀을 뽑았습니다. 이때는 전 세계에서 응모를 해서 80개 팀 정도가 응모를 했는데, 이 Virtual Robot Contest라는 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1개 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해서 팀당 약 110만 불 정도, 100여만 불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선정을 해갖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좀 더 판을 늘려서 일본과 한국과 유럽, EU 정부에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해관계가 잘 맞은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원래 그 평화헌법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은 어떤 형태로도 군사작전이나 평화 목적이라 할지라도 참여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그 미국하고 미일 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했던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의 첫 시범 사업으로 이 DARPA 로보틱스 챌린지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런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일본 정부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하는 김에, 사실은 좀 늦었지만 한국 정부도 계속 연락을 해서 한국 정부도 지난 2013년 4월 달에 미국 정부랑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우리나라도 약 400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 한 40억 정도를 출자합니다. 일본은 아마 그보다 좀 더 큰 금액이었던 것 같고,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팀들을 선발을 하죠. 위로 넘어갔죠? 이게 거꾸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누르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거꾸로 눌러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팀들이 25개 팀들이 마지막에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팀들이 나왔냐면 이런 로봇들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아까 말한 아틀라스라는 로봇입니다. 자,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최종적으로 25개 팀 중에는 7대 아틀라스 로봇이 출전 자격을 받아서 나옵니다. 아틀라스. 그 중에는 아틀라스를 조종하는 팀에는 여러분 잘 아는 MIT 공대도 있고,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아주 그 세계에서 유수의 이런 곳이 이 로봇 갖고 출전을 해요. 그다음에 제일 또 끝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HRP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대표적인 인간형 로봇이에요. 이 로봇은 개발된 지가 12년쯤 되는데, 그때부터 자동차 운전도 하고 이런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 적합하도록 발명된 이런 로봇인데, 이 로봇이 4대가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잭슨이라는 로봇이 보일 겁니다. 잭슨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 키가 큰 잭슨이라는 로봇은 일본의 대표 로봇에 속해요. 그 전에 이 파이널 전에 트라이얼이라고 한번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던 로봇입니다. 근데 이 로봇은 아주 특이한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일본 헌법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참가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 공대에 있는 교수 2명과 일본 국책연구소 아이스트에서 일하시는 연구원 2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사직하고 미국에다가 샤프트라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차린 다음에 일본 연구진 10명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로봇이 샤프트라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샤프트라는 로봇과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그 전에 트라이얼이라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구글에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 로봇 회사를 사서 이제 지금은 아주 굉장히 큰 연구소가 돼서 구글에서 지금 이걸 오퍼레이션 하고 있어요. 그 후속 모델이 바로 이 잭슨이라는 로봇입니다. 샤프트라는 회사의 후속 모델이. 그다음에 저기 빨갛게 생긴 로봇이 있는데 저거는 카네기 멜론대에서 침프라는 로봇이고, 저 로봇은 원래 이 재난 대응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발명됐던 로봇이고 사용됐던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워크맨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거는 EU 유럽 연합 전체에서 대표 연구소를 그 이태리에 세웠습니다. IIT라는 연구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모든 유럽 기술을 집약해서 만들어진 로봇이 워크맨이라는 유럽을 대표하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 보면 거미 같은 로봇이 있죠. 저 로봇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미 우주 항공 우주국인데 거기에서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살 집을 짓거나 아니면 우주 정거장 ISS라고 말하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거기에서 외부에 뭘 고치거나 하는 목적으로, 달 같은 데서 하는 목적으로 만든 우주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전용 로봇입니다. 이 로봇 시미안이라는 로봇도 여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휴보라는 로봇도 이제 출전했습니다. 이 휴보라는 로봇은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많은 로봇들이 25개의 팀을 엮어서 이제 그 경기에 그 챌린지에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되는데 이 코스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빨간 포인터가 잘 안 나와서 직접 못하겠지만 여러분 좌측 하단에 로봇가 서 있죠. 거기가 출발점이고 거기에서 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S자 코스를 3번쯤 꺾어서 목적지에 들어가면 스스로 내려야 됩니다. 일단 차에 타는 순간부터 로봇하고 조종자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실제 조종하는 곳은 이 로봇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전파가 차단된 곳에 거기 감독관이 있어요. 미국 감독관 2명이 팔짱 끼고 보고 있고 치팅 못하게. 그다음에 핸드폰 다 뺐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파가 차단돼서 로봇가 어떤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단지 로봇가 살아있구나 죽었구나 하는 정도만 겨우 알 수 있는 정도의 조건으로 출발하는데, 일단 그래서 내리고 나면 로봇 스스로가 문을 통과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밸브가 있는데 밸브를 닫거나 열고, 그다음에 또 옆에 툴이 있는데 툴을 들어서 벽에 구멍을 내고, 그다음에 또 진행하다 보면 오늘의 미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나갈 때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옆에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밀치고 혹은 치우고 통과해서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에 층계를 마저 올라가면 8개의 미션이 끝나는 겁니다. 이 모든 미션을 1시간 동안 해야 되고 전파가 굉장히 차단된 곳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로봇이라는 것이 그 조종자 만든 사람의 손을 벗어나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자기 스스로 1시간 동안을 생존하면서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실제 지금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멀리서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저기에 이렇게 뻘건 벽돌에 달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이제 경기하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이걸 해봤더니 25개 팀 중에서 이것을 1시간 내에 끝낸 팀은 단지 3팀밖에 없어요. 3팀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1등을 한 팀조차도 이것을 푸는데 45분가량이 걸렸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 모든 과학자들이 2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 자, 로봇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게 한 가지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풀어갖고 정말 쓸만하겠느냐라는 2가지 의구심이 동시에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로봇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잘 되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진짜 일하는 거 연결시킬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1등을 해서 여기 보면 200만 달러짜리 큰 수표를 들고 있는데 이 상금 아직도 은행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냈죠.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작동했던 모습을 20배 빨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얼른 보시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에서 내리고 뛰어내리죠. 내려서 좀 떨어진 다음에 자세를 바꿔서 이제 여기 이렇게 굴러가는 모드로 바꿉니다. 지금 현재 이 로봇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굴러가는 모드로 되어 있죠. 이제 일어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하고요.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브를 찾아서 가서 밸브를 돌립니다. 밸브를 적당히 돌리고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벽을 뚫을 곳으로 가죠.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툴이 4개나 되는데 우리 연습할 때 1개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못 잡아서 이따 툴 잡은 다음에 치웠어요. 이렇게 좀. 그때 치워갖고 가운데 자기가 잡기 좋은 위치에 다시 놓은 다음에 물러서서 다시 정확히 위치를 잡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켜고 눈으로 본 다음에 스위치를 켜고 벽에 가서 이제 구멍을 뚫어요. 뚫는데 좀 막 먼지가 날리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을 스스로 잘 뚫습니다. 여기서는 오퍼레이터가 주는 명령은 2번이에요. 이게 툴이다, 그다음에 이게 벽이다라는 걸 뚫으면서 깨끗하게 뚫었죠. 그다음에 불 끄고 스위치 끄고 내린 다음에 배터리 아까 떨어뜨린 드릴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먼저 드릴을 무릎으로 치웁니다. 그래서 일단 적당히 자기가 워크할 곳을 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벌떡 일어나죠. 일어나서 저게 지금 아까 말한 서프라이즈 미션이에요. 미리 알려지지 않은 거였는데 저 플러그를 왼쪽에서 뽑아서 오른쪽으로 꼽는 겁니다. 뽑아서 꼽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파 방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저게 아주 간단해 보여도 소위 우리가 비주얼 서버, 눈으로 보고 카메라로 보고 원격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로봇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아니면 아주 특이한 조작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저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사히 끝내고요.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나와서 가봤더니 2가지가 있어요. 저 돌무대기를 갈까 아니면 쓰레기를 치울까 하다가 쓰레기 너무 간단해서 그냥 밀고 갔더니 다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고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기 좀 튜브가 자 가로막고 있는데 튜브를 치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층계를 이제 짚받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니까 이 라이다 레이저로 해서 지금 그 층계를 갖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라이다가 눈이 멀어서 잘 인식을 못해서 여러 번 확인한 끝에 제대로 위치를 잡고 마지막 이제 층계 올라가면서 이제 그 미션을 끝내게 되죠. 자 이제 끝나 요 뒷부분을 이제 좀 하이라이팅하기 위해서 사운드 넣어서 국적으로 편집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올라가는 거로 스노우 비디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 마지막 발자국 하면 여기가 지금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이고요. 굉장히 큰 박수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우리한테는 좋은 비디오지만 또 우리가 또 이런 걸 또 많이 봤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경기 중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면 저 로봇들이 정말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저 무게가 한 150kg에서 200kg씩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뭐 비용도 말할 것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저기에 25대 로봇을 하기 위해서 팀당 한 50명씩 거의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젊은 학생들이고 다 저희의 연구 동료들이 어떻게 보면 저걸 보면서 참 마음 아팠고 마치 그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처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푼 것이 로봇의 현실인지 저렇게 맨날 나가 떨어지는 것이 로봇의 현실인지 저희가 참 참담해적으로 바라본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안 보이는 로봇이 휴보 로봇이죠. 만 쓰러지지 않고 이제 목적에 도달했는데 이것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걸 분석을 해봤고 사실은 이 비슷한 경험을 저희가 1년 반 전에 트라이얼이라는 걸 하면서 한번 연습 경기 때 저희가 비슷한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이벤트 있기 1년 반 전에 트라이얼 연습 경기를 통해서 경험했던 거를 최종에 많이 반영했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반영했던 걸 리스트를 제가 적어왔는데 너무 테크니컬한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로봇 자체가 튼튼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다음에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기계가 한번 되는 걸 보여주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항상 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되는 걸 한번 보여주는데 한 달쯤 걸려서 잘 보여줬다면 제대로 되는 거 항상 되게 만들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10배, 보통 100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됐으니까 움직이고 되네 하고 박수치고 돌아가면 그건 100%쓸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됩니다. 그 지금 했던 노력의 최소 10배에서 100배 정도 노력을 해야 제대로 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로봇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안에 전력 계통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서 열이 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지만 열 나는 것도 효과적으로 발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통신 계통도 엄청나게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액추에이터를 돌리는 드라이버라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 시스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항상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 많은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굉장히 나쁜 조건 하에서 구동시켜봐도 이것이 서바이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아까 같은 그 복잡한 미션을 한 번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적인 요소라도 틀려지면 마치 이 연쇄된 체인 중에 땡겨서 하나가 약하면 끊어지듯이 모두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요즘 로봇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로봇이 좀 더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막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해보면 로봇의 똑똑한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로봇이 스스로 하는 것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로봇이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너무 개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로봇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을. 그래서 어디까지가 로봇이 하고 어디까지가 사람이 하냐를 정확히 결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사람이 잘하는 건 뭘 잘하냐면 판단하는 건 잘해요. 예를 들면 로봇을 보고 저 문으로 가라 그러면 로봇은 그 문을 못 찾아요. 이 문 같기도 하고 저 문 같기도 하고. 자, 그런 거 사람이 잘 찾습니다. 아, 문이 저기 있구나. 자, 문만 찝어주고 나면 그 다음엔 로봇가 거리 재고 찾아가고 하는 로봇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요즘은 모든 기계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 그냥 하나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를 보면 옛날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은 밟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줘요. 옛날 자동차 그랬습니다. 자, 그게 끝났는데 요즘 거기 ABS라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는 거와 관계없이 ABS가 브레이크를 또 자자자 풀었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꽉 밟더라도 기분 나쁘면 ABS가 풀어줘요. 다시 말해서 이 브레이크는 운전자의 영향도 받지만 ABS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번엔 또 VDC라는 게 있어요. Vehicle Dynamics Controller. 그래서 그건 달려가다가도 미끄러지면 제가 막 잡아줘. 운전자 안 잡아도. 자, 브레이크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이번에는 Adaptive Cruise Control이라고 해서 앞차가 가까워지면 또 브레이크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브레이크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느 순간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시스템을 100% 이해하는 사람이 한 덩어리로 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Vehicle Dynamics 연구하는 사람은 그것만 연구하고 있고, ABS는 ABS만 연구하고 있고, 이 거리 조정에서 쓰는 사람 그것만 연구하고 있지 이걸 다 조화롭게 연구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짤 거냐는 얘기죠. 이 멀티펑션을 하는 것을 어떻게 짤 거냐.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에만 봐도 수많은 수백 개의 그런 요소들이 있다. 뭐 엔진, 뭐 플럭도 있고, 로봇만 봐도 40개 모터, 드론만 봐도 한 개에 5개의 모터가 있고, 그것이 100대가 움직이면 500개의 모터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그 조화롭게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가 있고, 또 한 개 에이전트는 굉장히 많은 거에 영향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동기화가 돼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가 한 개의 기계에다가 모든 걸 발현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이죠. 그런 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안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로봇이 이동할 때 로봇이 넘어지거나 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아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로봇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로봇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부동 자세를 잘합니다. 부동 자세.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로봇은 위치로 결정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 위치로 결정되는데 실제로 세상에는 위치로 결정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뭐로 결정되냐면 상호작용, 힘으로 결정됩니다. 힘으로. 예를 들면 로봇가 아주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못하는 문제가 이런 문 여는 겁니다. 방에 문 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은 한 2, 3분밖에 안 남았지만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을 연다는 행위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과대학을 안 나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문을 연다면 문의 회전 중심 축이 있죠. 손잡이가 회전 중심 축을 중에서 원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원의 궤적을 그립니다. 자, 로봇이 열기 위해서는 자, 이 로봇 손이 그 원의 궤적을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로봇은 아까 말했듯이 위치를 결정을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기계입니다. 자, 원의 운동을 만들려면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이 내가 아까 말한 힌지와의 거리도 알아야 되고 내 발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팔 길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알고 그다음에 정확히 잡은 다음에 쭉 그 원을 그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힌지를 중심으로 한 원의 궤적과 손잡이 궤적과 내가 로봇이 생각한 궤적이 일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얘기를 하죠. 결론 얘기하면 일치하면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제일 약한 부분이 부러집니다.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로봇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우두둑하고 부러집니다. 그런데 실제의 경우는 100%두 개가 일치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냐. 지금 이 DARPA 로보틱 챌린지에서 나온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보여드리죠. 여기 보면 자, 로봇가 있는데 우리 로봇가 만든 게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이 굉장히 막 사람 팔처럼 움직이죠. 이 기술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저희가 발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핸들을 돌리고 있는데 오퍼레이터가 핸들을 뺐습니다. 핸들을 뺐으면 이 두 개의 상대거리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완전히 달라도 로봇은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이 로봇 달파 로봇 챌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 내릴 때 보세요. 자, 팔을 잡고 위에 프레임을 두 손으로 잡습니다. 잡고 몸을 펴서 아래로 내리는데 저걸 하기 위해서 포지션, 위치 명령을 주면 100% 팔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실험하다 팔 엄청나게 부러졌어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에 힘을 빼고 사람처럼 중력과 엉덩이와 시트의 마찰과 바닥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물리법칙에 맡기고 로봇은 자기가 스스로 물리법칙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이런 문제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걷는 걸 볼 때 그냥 걸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옆에 바람도 불고 충격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한번 더, 예,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누가 밀 때 여기서 뭐 이제 한쪽 발을 섰을 때 밀 때 자기가 위치를 계속 잡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서 안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넘어가는 구멍이 있을 때 뛰어가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혹시 넘어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누가 밀면, 자, 돌려볼까요? 동영상, 오케이. 있습니다. 자, 걷고 있는데 밉니다. 밀면 자기가 낙법을 써요. 몸을 움츠리면서 힘을 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층계를 또 무사히 잘 걸어갈 수 있는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주어지고 나면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에도 불구하고 잘 걸어갑니다. 높이가 꽤 높아요. 층계 하나가 20에서 25cm 되는데 각도가 15도 이상 기울어지고 한 곳에 또 걸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렇게 급경사도 자기가 잡아서 레이저로 사방 상황마다 측정하면서 이제 그 물건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시간 다 돼서 더 이상 재미있는 말씀 못 드린 걸 좀 약간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더 재미있는 얘기 우리 데니스 송 교수가 더 해줄 거라고 보고, 저희가 로봇의 아주 단면만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세상에 쉬운 일 없구나, 보기보다 쉬운 일 없고 참 로봇이 고생하는구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은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공장에서 일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사람이 끌고 나와갖고 사람처럼 움직이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계산은 로봇이나 컴퓨터가 참 잘할 수가 있는데 그 로봇한테 이런 거 물어봅니다. 너 몇 살이니? 오늘 나 좋아 보여? 자, 그럼 로봇가 그게 좋아 보이는데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보면 그런 간단한 말 듣기 위해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고 있어요.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사실 보면 과연 그 말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에너지와 그걸 리소스를 써야 되는가?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너무 리소스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저도 이 걷는 로봇을 연구하면서 과연 이것이 로봇한테 적합한가는 항상 스스로 생각하면서 좀 더 편리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